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실 거예요? 먼저 좀 국민들한테 좀 기분 좋은 뉴스하고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짜증나는 뉴스도 있고. 네. 기분 좋은 뉴스와 좀 안 좋은 뉴스 두 개로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가 예. 그럼 기분 좋은 뉴스 이거겠죠? 수출액. 예. 1분기 예. 우리나라 수출액이 1,465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1분기 수출 증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우리 수출이 이제 증가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의 이제 산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총액 규모에서 차이를 본다면은 일본도 3월 달에 굉장히 높은 증가세로 이제 반전이 됐어요. 네. 일본도 이제 수출의 의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2018년 수준을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최고였었는데 수출액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회복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이 19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19년은 이제 경기 후퇴 속에서 18년보다 좀 수출액이 줄어들었었어요. 대기 네. 각국들이요. 네. 근데 이제 2018년이 가장 정점이었었는데 그때 수준을 상회한 거죠,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근데 네, 코로나 예. 이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가장 좋을 때도 넘어섰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아직 그걸 못 넘어섰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이제 수출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 산업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제 문제도 관련돼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약진이에요. 네.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어떤 동반 성장을 굉장히 고민하고 오랫동안 역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약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력 사업이 제조업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조업이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측면이 살아나다 보면 중소기업도 같이 이제 살아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요. 지난해 1분기예요. 네. 기업별로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특히 대기업이 수출의 감소가 가장 컸어요. 네. 마이너스 3.3%로요. 네. 지난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요. 네. 그런데 중견기업이 마이너스 1.2%를 했는데 중소기업만 플러스 1.7%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대기업이 나빠지게 되면요. 네. 중소기업도 대개 이제 하청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타격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원래는 뭐 중소기업이 3.3% 떨어졌다 하면 중소기업은 그것보다 더 크게 떨어졌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대기업이 되게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소기업만 작년에도 그러니까 성장을 했었어요. 그 힘든 시기에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이러한 변화가 그 이전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2020년에 이게 확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가지고 완연한 차이를 보이니까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재난 이전에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요. 중소기업은 올해까지 14%가 이제 증가했어요. 수출액이요. 네. 그런데 대기업은 8.6% 증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은 한 번도 감소를 안 하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로운 그럼 중소기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네. 좀 궁금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건 윤여정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 조연상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매력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해 왔어요. 그동안에요. 우리나라는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의 그러니까 위상 같은 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한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화 측면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그 문화 강국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저는 단계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차지하는 이제 그 수출 비중에서 보게 되면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의약품 같은 경우를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약품이라는 것이 이게 그 생산 능력은 뛰어나더라도 신약 개발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처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어떤 간에 그래도 이게 그 외국에서 소비가 증가하려면요 신뢰가 좀 뒷받침돼야 돼요. 아무래도 의약품이니까 더 그렇죠, 신뢰가 예. 필요하겠어요. 네. 작년에 우리가 K 방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K 방역도 사실은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선진국보다 뛰어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 시스템도 유럽보다도 뛰어나지도 않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네. 그런데 K 방역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국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이 발휘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요, 문화가 이제 이게 펼치게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제 90년대부터 민주화 바람이 이제 확산되어지면서요. 네. 소위 대중문화가 이제 대중문화가 꽃피고요.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한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확산되기 시작해요. 네.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이런 쪽으로 계속 그다음에 이제 K-팝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던 아니면 어떤 하나의 뭐 K-팝을 통해서 BTS를 보든 간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일방 생활 속에서의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문화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는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되게 약진하는 수출 품목들이 네. 이런 소비재들이에요. 소비재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뭐냐면은 그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1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약진을 보였던 이 상품들 중에서 보게 되면요. 네. 온라인 수출에서 이제 크게 늘었던 게 뭐냐면 의류, 옷이요. 네. 그다음에 생활용품, 네. 그다음에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어요. 얼핏 보면 이것들이 문화랑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영화나 K-팝을 통해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걸치고 있는 것들, 쓰고 있는 화장품 이런 것도 인식이 높아져서 판매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거기다가 한 가지 이번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요. 네. 이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K-푸시라고 제가 이름을 거는데. 네. 한국인들의 음식도 우리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언론들이 이 김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김치 수출액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데 많은 언론들에서 이거를 있잖아요. 이게 건강식품, 김치가 면역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게 혹시 수출이 잘 된 게 아닌가 이렇게들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코로나에도 뭐 김치 먹으면 그렇죠. 덜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건강식품은 있잖아요. 건강식품이라는 건 이거는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식품은 사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도 건강식품 많고요. 중남미에도 건강식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김치가 가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한국인들은 김치 없이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 소비하는 거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이 입고 있는 옷,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먹는 음식,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되는 것 속에서 수출 단가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요. 네. 수출 단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품을요. 네. 그것도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 뭐 프랑스 제품을 굉장히 동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뭡니까? 프랑스 문화에 대한 어쨌든 간에 문화의 힘이었었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그리고 뭐 미제 제품 뭐 이런 걸 가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선진국의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진입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아, 그게 이렇게 수출 증가로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난해 왜 이게 대기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만 증가했냐, 유일하게. 네. 근데 중소기업의 수출을 주도한 제품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니. 그런데 이 제품들은 대기업하고 별 관계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중소기업 뭐 하청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타격 보면 중소기업 타격받았던 이유가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같이 그 부품이나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책 당국이, 이건 사실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건데 사실 이게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네. 정책 당국은 굉장히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의 그러니까는 문화,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 수십 년간 간에 이게 축적돼 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BTS라든가 지금 뭐 기생충, 그다음에 미나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연출뿐만 아니라 배우까지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요. 그렇게 그동안에 한 중소기업 20-30년 살리려고 동안 했는데. 네. 그 누적된 결과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에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2분기 수출도 그럼 긍정적으로 혹시 보시나요? 예, 증가하는 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한 산업들 있잖아요. 네. 반도체. 그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라고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소비 못했던 것들이 막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서 우리가 제조업이 강국인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게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측면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독일이나 같은 이 소위 말해서 수출 경쟁력이 강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높은 증가가 지속되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가 지금 추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당분간은 밝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수하고 수출이 내수죠, 내수요. 그러니까 가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늘었지만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죠.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계가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너무 이게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요. 소비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원금 이자 갚느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를 그러니까는 그러한 가계부채에서 좀 이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내수마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좀 강해진다면은 저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경제구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가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들. 가계 체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요. 그래서
가계 이 소위 말하는 민생이죠. 그러니까요. 민생을 그러니까는 민생의 체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국가 경제력도 강화시켜주고 그것이 결국은 재정에 그러니까는 안정성도 지속시켜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럼 지금은 핵심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고 항상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나라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예, 그걸 맞습니다. 반대하는 건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를 돈을 더 풀면 어떡하냐 이런 게 또 의견이 깔린 그렇죠.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 국가 부채, 국가 채무 혼동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심각하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에 또 국채 5년물 이 신용 파산 수합 프리미엄에 대한 예. 이야기도 하셨던데 이게 뭔가요? 예, 그 신용 파산 수합은 일반인들은 참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험에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생명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그러는 게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하나의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도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상품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어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뭐냐면 어떤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위험성도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는 금융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요. 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금융상품도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보험상품이 바로 이 CDS라는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네. 국채를요. 네네.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국가가 발행하는 정부 채권은 굉장히 안전한 상품에 속하지만은 이게 100% 안전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뭐 나라가 망하거나 하면은 그렇죠. 그게 날아가는 나라가 이제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래서 파산을 해가지고 네. 상환하지 못할 때 네. 특히 뭐냐면 외국 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을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 속에서 이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네. 보험 상품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CDS라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험료를 내고 있느냐 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한 0.2% 정도예요. 0.2%요? 예. 네. 0.2%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약에 10억 달러 차입했다 하는데 10억 달러를 만약에 1%에 연 1%로 만약에 차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을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원금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회수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0.2%짜리 CDS 상품을 사면은요, 자기가 한국 정부가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상환을요. 네. 그때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다 보상받는 거예요.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1원을 투자해서 뭐 2원이 돼서 돌아오길 바래서 1원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 나라가 망하거나 그렇게 예. 부도가 나면 그 돈을 못 받으니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좀 내더라도 보험에 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한 0.2% 원금에 네네. 대해서요. 네. 그럼 그 그러니까 2%만 내면 망해도 나는 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상품을 만든 회사에서 그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면 미국이 제일 낮고요. 네.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낮겠죠. 잘 미국 사니까요. 국채가 제일 네. 갈 테니까 안전하다고 보니까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가 0.1하는데 미국은 0.09니까 우리보다 절반보다 조금 낮습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이 독일 0.1 정도 되고요. 네. 영국도 한 0.12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한 0.17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G7 국가는 아니면 호주가 네. 0.17 정도 일본하고 비슷해요. 네. 그 다음이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오. 그러니까 프랑스가 0.2인데 우리보다 그러니까 더 높고 캐나다도 0.38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G7 국가에서는 5번째고요. 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다음이고요. 네. 소위 말해서 G20 국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선진 국가가 호주가 끼는데 호주까지 포함해서라도 6번째로 우리가 이게 낮고요. 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0.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파산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가능성이 높으면 돈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비싸지는 건데. 비싸죠. 네, 우리나라는 이 보험료가 지금 뭐 세계 5위 정도로 그렇죠. 된다는 건 그만큼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재정이 건전성을 본다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건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네. 값인데 보험료인데요. 네. 이거하고 국가 채무 비율하고 보게 되면은요. 네. 관계가 안 보여요. 관계가 없어요. 미국은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앉아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네. 한국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우리도 그동안에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가 빚이 많으면 파산 가능성도 높으니까 CDS도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왜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이 보게 되면은 네. 국가 채무 비율이 한 260%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낮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외환 달러 보유액이요.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달러로 그러니까는 이걸 회수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우리나라 뭐 항구에 찍어내는 원화로 이게 우리가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 일본은 외환 보유액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옛만큼 그래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국가 채무가 아무리 높아도 국가 채무가 자기들이 회수할 돈은 자기들이 회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과 CDS 프리미엄은 상관이 없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은 뭡니까? 원화로 우리가 차입을 한 거잖아요, 정부가요. 그렇죠. 그걸 대부분을 또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그 네. 채권은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보는 저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냐면 한국이 얼마나 달러를 이게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수 경제인데 지금 국가 채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등급이 낮아져서 나라 돈 풀면 안 된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터졌을 때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18%도 안 됐었습니다. 네.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근데 외환위기 터졌어요.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 그러고 나서 6등급이 쭉 추락했습니다. 네. 그것도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근데 국가 신용 등급은 7등급이 개선됐어요. 그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상관성이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는 이유가 국가 채무의 많은 부분은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국가 부채 뭐 1985조까지 늘었다.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언론이 왜 틀렸는지 오늘 또 한번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원래 하나 더 여쭤보고 예. 싶었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